네, 안녕하세요. 사장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사장이죠. 생체 역학적 원리들인데, 우리는 3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마 첫 번째 주, 오늘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오늘 파트 1과 파트 2 강의가 있는데 특히 파트 2로 가면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 뉴턴의 제2법칙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2분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운 것만 다루진 않아요. 관절 파트로 가거나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쉬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니까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목차죠. 목차는 뉴턴의 법칙부터 시작이 되고요. 3주로 진행이 되죠. 주차는 1주, 2주, 3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1주차, 오늘 1주차는 파트 1, 파트 2, 뉴턴의 제1법칙을 파트 1에서 다룰 거고요. 뉴턴의 제2법칙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오늘 파트 2에서 강의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차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이후에도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강독을 하는 거는 관절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관절 부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간다라는 거. 동적인 분석, 정적인 분석 같은 경우도 뒤에 있긴 한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좀 뭐 석박사를 밟거나 이럴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신규이신 분들은 자세히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PPT는 3판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나 문장이나 구성 순서는 다 3판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판을 가지신 분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제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후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단어나 뭐 조사들, 은는이가 이런 거나 수식관계 변경에 대한 거는 설명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다른 부분들은 주석을 좀 달아놔요. 3판에 뭔가 언급할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 주석을 달고요. 2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초록색으로 주석을 다니까 특히 2판에 가지신 분들은 이 초록색으로 제가 주석을 단 부분을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갈게요. 3판 기준으로 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체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신체의 안과 밖에 적용되는 힘들과 이런 힘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판에서는 반작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리액션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반응이나 반작용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 안에서 적용되는 힘은 보통 외적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외적인 힘으로 얘기를 하고요. 잘못 설명했네요. 신체 안이 아니라 밖이죠. 신체 밖에서 적용되는 힘은 외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에서 적용되는 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육을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근육 같은 힘들, 인대나 어떤 결합 조직들도 장력을 발생시키는데 좀 쉬운 설명을 드리면 근육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내적인 힘이다 라고 보통 상반되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판에 좀 다른 문장들, 다른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니까요. 이 판 가지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뉴턴이라는 사람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힘이 질량이랑 운동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17세기에 알게 되어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거를 발견을 해서 과학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머리 아프게 이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분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칙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파트 1 강의에서는 파트 1에선 관성의 법칙까지 딱 끝낼 것 같고요. 가속도의 법칙은 파트 2에서 다룰 예정인데 요거 전체 다 다루진 않고 절반 정도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강의에 이어서 제2법칙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가면 뉴턴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큰 제목이고요. 요게 큰 제목이고 이 제목이 있고요. 그 하위되는 제목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뉴만 책은 아주 좋은 책이긴 하지만 좀 불친절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너무 문장들이 쫙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분류 작업 같은 것들이 조금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의 관계들을 좀 잘 머릿속에 구성을 해놔야지 뉴만을 계속 내가 봤는데 항상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다. 이거는 목차별로 정리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보시면 이 장에서는 신체에 적용된 힘, 그리고 인체의 운동과 자세에 대한 이런 힘들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컨시퀀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서 영향보다는 결과라고 이 판에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장이 좀 뒤죽박죽 난해한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신체의 힘이 적용이 되겠죠. 신체의 힘이 적용이 되면 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움직이는 동안에 신체의 힘이 또 적용이 된다면 운동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할게요. 좀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서 있을 때 백팩을 이렇게 매면 몸에 힘이 가해지는 거죠. 뒤쪽에 조금 더 중력이 받을 수 있게 어떤 무게를 더해지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세들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백팩을 많이 매는 경우에는 포워드 헤드가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맞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힘이 적용이 되면 외적인 힘이 적용이 되는 게 가방을 매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길게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장이 가로로 쭉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 이제 바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운동 법칙에 관계된 개념들과 정량적인 분석 방법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 바디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개념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서 정량적이 있고요. 정성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정성적. 정량적은 쉽게 얘기해서 양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떠냐,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몸이 좀 가볍네요. 목소리가 오늘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성적. 정량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걸 10이 제일 좋고 1이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가정했을 때 10 정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10 정도입니다. 아니면 8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 놓는다면 이거는 정량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뉴만 책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 우리가 다들 과학을 하는 응용과학의 학문으로 다들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뭐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 체육학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분야에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바디라는 용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뉴만 전개가 될 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바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가 아랫팔 분절, 그러니까 아랫팔 분절이라고 하면 여기 뽀암을 얘기하겠죠. 전환, 구형어로는 전환이라고 하는 요 아랫팔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분절이나 일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바디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영어로 하면은 우리 몸을 얘기하잖아요. 전신, 전신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1번 여기에 표시를 할까요? 1번은 분절이나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신 그 자체, 바디, 단어 그 자체, 우리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이렇게 바이셉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이셉스 근육이 수축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돌림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엘보 관절에서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아랫팔 분절을 영어로 하게 되면 이 바디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관절 파트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바디는 들어올리는 무게와 같이 물체를 의미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물체가 상자가 있는데 지면에 상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상자를 뭐 100뉴턴의 힘으로 밀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설명을 할 때는 이 물체를 바디라고, 이 물체 자체를 바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거나 발마루 경계면, 발과 마루의 경계면, 풋과 바닥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경계면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 파트 1, 지금 좀 이따 볼 그림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지면과 요 다리가 관계하고 있는 건데 이 다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과 이렇게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면과 발의 관계를 얘기할 때 발이 붙어 있는 몸 전신을 또 시스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면 예시를 든 건데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물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분절, 전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는 3번으로 해서 정리하면 바디라는 용어를 4장뿐만 아니라 5장부터 관절 파트로 쭉 얘기할 때 원서에서 분절이나 일부를 얘기하는 첫 번째 의미, 혹은 몸 전체, 전신을 얘기하는 의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예시를 들 때, 물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바디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바디가 인체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체를 의미를 하고요. 인체 이외의 상황에서는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1번과 2번 둘 다 어쨌든 신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의 하나하나 부분을 얘기를 하건 몸의 전체 부분을 얘기를 하건 둘 다 어쨌든 우리 몸이니까요. 신체를 의미를 하거나 물체는 여기 3번에서 얘기한 요 의미인 거죠. 3번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만 원서를 보시면서 제 강독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원서를 보시면 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역자, 여기 우리 한글판으로 만들어주신 교수진 분들께서 따로 그냥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다. 독자적으로 좀 한글판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은 선형운동 그리고 돌림운동 두 개 다 뉴턴의 제3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여기 위에 적은 것처럼 10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지금 여기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이 지금 운동, 이 움직임은 선형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은 다 잘 이해가 되실 텐데 혹시라도 좀 잘 챙겨보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한번 개념을 정리할게요. 요런 건 선형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돌림축이 있고 요렇게 뭔가 물체가 있어서 뭐 시계바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시계바늘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 똑같이 100N의 힘으로 딱 쳤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림 운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시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침이 여기까지 이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걸 돌림 운동, 돌림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돌림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장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될 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계속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표 4.1을 보면은 지금부터 배울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대한 요약본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보지 말고요. 제1법칙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2법칙이 끝나고 살펴보고 3법칙이 끝나고 살펴보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턴의 제2법칙부터 들어갈게요. 자, 뉴턴의 제2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관성이라는 건 제가 유튜브에서 쉽게 고집이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뉴턴의 제2법칙은 외부에서 물체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적용되지 않는 한 물체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선형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원서에서 external force라고 적어 놓은 문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에서는 아예 그냥 덩어리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사이에 문장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 외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뉴만에서 좀 맥락이 이어지는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역은 아닌데 여기에 외적인 힘이라고 적어주는 게 이거 없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상태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외적인 힘을 우리가 물리학이나 뉴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힘이 적용되지 않는 한 물체는 가만히 있거나 일정한 선형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정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턴의 법칙 세 가지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선형 운동뿐만 아니라 돌림 운동도 다 뉴턴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뉴턴의 법칙은 뉴만 책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선형 운동을 베이스로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일정한 선형 운동, 선형 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는 선형 운동을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기반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힘이 적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선형 속도라는 것, 요거를 보면 선형 운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가만히 있는 경우 1번, 그리고 일정한 선형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2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쉽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인체로 하면은 근육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체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USB가 있는데 이 USB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죠. 외적인 힘. USB 입장에서는 외적인 힘인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려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얘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바람의 풍력, 바람의 힘이 적용이 되거나. 첫 번째 경우에는 너무 쉬운데
두 번째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뉴턴의 법칙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 얘는 외적인 힘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있을 때는 자동차 악셀레이터, 이 악셀이라고 소위 표현하죠. 악셀을 밟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가고 있는 도중이라도 얘는 멈추잖아요. 그렇게 멈추는 이유는 사실 외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면의 마찰력이나 공기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다. 지구에 우리가 살 때 적용되는 외적인 힘을 유튜브에서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선형 속도를 유지하는 건 지구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물리학, 뉴만을 볼 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것은 선형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선형운동을 기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선형운동을 시작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감속시키거나 가속시키거나 방향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라벨링을 좀 해서 강의를 하면 시작하는 거 1번, 정지시키는 거 2번, 그리고 감속시키는 거 3번, 가속시키는 거 4번, 방향을 변경시키는 거 5번이라고 해본다면 여기 3번이랑 4번 특히 이 두 개는 이 판에서 속도를 낮추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속도 낮추는 게 감속이고 속도를 높이는 게 가속이니까요. 원서 그대로 동일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재활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스태틱, 정적이다 혹은 움직인다, 다이나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스태틱 스트레칭, 다이나믹 스트레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멈춰있는 상태, 스태틱에서 다이나믹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여기 선형 운동을 시작하는 예시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1번의 예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반대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정지를 시키는 경우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스태틱, 멈추는 상태를 만드는 게 2번의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자동차가 빠르게 가는데 가는 이 속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에 여기서 멈췄다 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천천히 가는 속도에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마지막엔 이렇게 큰 속도가 나온다. 얘는 점점 속도가 적어진다, 작아진다, 감속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감속되는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시키는 경우는 얘도 4번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속되는 경우에는 힘이 발생이 되는 방향이 얘는 감속을 시키는 거니까 자동차의 힘이 반대로 작용이 되어서 점점점 감속이 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가속이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냥 보라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이 진행 방향과 같은 힘을 주게 되면 가속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힘이 필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방향 변경시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축구공 같은 경우에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축구공 가지고 패스를 이렇게 어떤 선수가 했는데 어떤 선수가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할까요? 네. 가면서 이 발에 맞춰서 바로 이 사람이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또 힘을 주어지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경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축구공이 이렇게 방향이 변경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가 힘을 줘야 되는 거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선형 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돌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지울게요.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것도 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머릿속에 오래 남으려면 구조가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2개 문장 비교해 보시면 요 슬라이드랑 요 슬라이드 지금 거의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장으로 병렬 구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 먼저 보시면 돌림 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적용은 외부에서 물체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토크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물체는 돌림축에 대해 가만히 있거나 혹은 일정한 각속도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있는 외부에서 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토크로 바뀐 거예요. 힘이라는 게 토크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선형 속도라고 하는 선형 속도가 이게 각 속도로 바뀐 거다라는 거. 이거는 선형 속도. 이제 보라색,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은 선형 운동에서 얘기를 하는 개념이 돌림 운동으로 가게 되면 용어만 바뀐다라는 걸 좀 가시화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익스터널 토크거든요. 익스터널 토크. 원서에서 얘기하는 건 2판, 3판 동일해요. 근데 오타가 있어서 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힘이라고 들어가 있을 텐데 힘을 토크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2판 가지신 분들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아까 선형운동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적인 토크라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삽입해서 적어 놓으면 좀 뉴만의 전체적인 그 용어의 통일성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돌림운동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계속 돌림축을 기점으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게 돌림운동이죠. 돌림축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계속 뱅글뱅글 도는 애는 계속 뱅글뱅글 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로 표현을 좀 하면 여기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돌림축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돌림운동을 하는 거겠죠. 멈춰있는 애는 그냥 멈춰 있겠죠. 별다른 힘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멈춰 있을 건데 얘가 이렇게 외적인 힘을 제가 주면 돌림운동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거, 요거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첫 번째는 쉽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돌림축을 기점으로 얘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앤데 이론적으로 여기가 아무런 공기 저항이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계속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에서는 공기의 저항들이 있고 중력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돌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돌림운동도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돌림운동을 마찬가지죠. 이것도 번호를 굳이 이건 매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작하거나 정지하거나 감속시키거나 가속시키거나 또는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앞에랑 똑같은 구조죠. 돌림운동, 돌림자만 선형자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 토크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 선형운동에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단어만 선형운동에서 돌림운동으로 가면 그 개념만 바뀌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감속시키거나 가속시키거나 요거를 이렇게 이 판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얘랑 똑같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요 관성이라는 거는 고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2가 좀 부드럽다 그래서 고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고집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를 학창 시절엔 잘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빠져서 노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농구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고집이죠. 공부를 하지 않는 걸 계속 유지하려는 거. 이것도 관성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게 느껴져서 공부를 계속한다면 누가 말려도 공부를 계속한다. 이것도 고집이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관성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운동이 선형이든 돌림이든지 간에 선형운동, 돌림운동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문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뉴턴의 1법칙은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에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체의 선형 속도와 돌림 속도가 0일 때, 즉 속도죠.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즉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 물체는 정적인 평형인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멈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적인 평형을 갖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물체의 선형 속도 또는 돌림 속도가 0이 아니면서 항상 일정할 때는 물체가 동적 평형 상태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적 평형은 예시를 든다면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줄다리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사람이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도 힘을 예시니까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고 이 사람도 똑같이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시작했을 때 시간이 계속 지나도 얘네들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죠. 이론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양쪽에서 당긴다면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적인 평형 상태다 라고 의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동적인 평형 상태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보통 50km 가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킬로미터죠. 킬로라고 약어로 얘기하는 건 킬로미터 퍼 아우어라는 단어를 좀 일상에서는 생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얘가 계속 10km로 계속 10km per hour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이거를 동적인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너무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독에서는 좀 추가적인 내용들, 더 깊게 생각해 볼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정적인 평형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학부생이신 분도 계시고요. 석사, 박사 이렇게 진행을 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가지고 예시를 다시 한번 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믿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논문인 거고요. 논문을 쓸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가 궁금한데 이 사람의 힘을 알 수가 없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힘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적인 평형 상태여서 여기 시작점이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10N으로 당긴다 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 사실, 이 사람은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 이 줄은 중간 지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실까지 알면 우리는 이게 정적인 평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의 힘으로 당기는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은 10N에 이 사람과 같은 힘을 반대편으로 주고 있겠구나.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근육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장 강독을 같이 지금 1, 3, 4장 통합으로 해서 등록해서 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셉스 근육을 가지고 수축을 하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육의 힘을 측정을 하는 건 이 근육 자체를 떼어내서 혹은 이 근육 안에 피부를 다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 근육 안에 장력을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야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절개시켜서 바이셉스를 관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건데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정적인 평형의 근거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아령을 한번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외적인 힘이 10kg의 외적인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만큼 중력으로 인해서 10kg가 이렇게 작용을 시키는 것만큼 바이셉스가 일을 했겠구나 라는 걸 근거로 바이셉스가 얼마만큼의 힘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 뉴턴의 법칙은 제가 일기 강독할 때도 좀 많이 느꼈는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도 공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창시절에 잘 안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돼야지 저는 진정으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1법칙부터 시작하는 3법칙까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무를 하거나 테크닉을 배우거나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직관적으로 느낌을 받아서 생각했던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 뉴턴의 법칙을 힘들겠지만 좀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판도 그렇고 3판도 그렇고 대략 이 지점에서 이런 표라고 할까요? 테이블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용어 6가지를 좀 분류해 놨는데 뭐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장들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동적인 평형, 정적인 평형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성부터 해서 얘기가 좀 전개가 될 거예요. 지금 한 46분 지나가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 정도 강의를 기준으로 교실을 나누니까요. 1교시는 여기 첫 번째 정적 평형, 동적 평형까지만 살펴보고요. 여기 세 번째부터 쭉 살펴보는 건 2교시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요. 지금 46분이니까 56분에 2교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